자, 그러면 저도 여기 The Country Comes First, 국가가 먼저다. 제가 이 타이틀을 사실 반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김 원장님하고 이제 인연이 됐는데, 제가 여기 91페이지에 대우그룹 창업자 김우중 회장에 대한 걸 좀 읽으니까, 제가 옛날 생각났습니다. 70대 친구 시험에 또 전화 걸면 대우그룹에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했다고 하고 시장 개척 때문에. 대우 실업이죠, 그때. 네네, 대우 실업입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IMF를 당했고, 참. 그때 그 유명한 89년도 책입니까? 세계는 넓고. 예, 그렇습니다. 89년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할 일은 많다. 네, 그렇습니다. 읽었는데, 야, 참. 그래서 오늘 김우중 회장님, 제가 약간 양리를 좀 소개해 드린다면, 36년생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에 돌아가셨고, 그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오셨고, 70년에 대우 실업을 창업하시고, 자동차에 욕심이 많았더라고요. 태안 자동차. 그렇습니다. 저도 그 자동차 탔었어요. 르망. 예. 그리고 이제 대우그룹을 회장하신 게 17년 정도고, 축구협회 이사장, 대한바둑협회 또 회장도 지내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엔 또 베트남에서 또 활동하시고, 리비아 또 수로 아닙니까? 예. 그 잊지 못하는 참 얘기도야. 오늘 좀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아니, 가장 인연이 깊었던 게 김우중 회장 대우그룹입니까? 우리 김 회장 그때 사업하실 때 어떻게 좀 말씀 좀 열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오늘 출연 좀 해달라서 왔는데 가장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우중 회장만 생각하면 참만 가슴이 무겁고 눈물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를 그냥 핍박으로 그냥 몰락시켰다, 대우를. 그래서 안 해도 됐다. 그러니까 저는 왜 안 해도 됐다는 것을 오늘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제가 인연이 된 것은 가장 우리가 산업 1세대 중에서 가장 김우중 회장님도 좀 어린 나이거든요.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중에 어린 나이. 저하고도 가장 가까운 나이 차이는 있지만 가까운 세대고 가장 신세대, 그 당시에 저희는 30대 초반인데 신세대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주는 분이 김우중 회장입니다. 젊은 기업인들. 그렇죠. 젊은 기업인들 우리한테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발전하려면 대기업은 힘이 있으니까 앞장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을 항상 이렇게 같이 기술력을 키워줘야 된다 하는 그 관심을 쏟은 분이 김우중 회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깝게 또 이분은 언제든지 개인 시간이 나면은 항상 우리 말을 경청해 주시고 또 자기 말을 갖다가 이해를 해서 2번, 3번이고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그 인내를 가진 분입니다. 자기가 대그룹의 회장이다 잘난 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또 근위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읽어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분이 이제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이 그 경영 철학을 토탈 패키지로 할 때 어떻게 딱 보면 지금 글로벌리즘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경영 철학 특징이 글로벌리즘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경영 철학이 어떤 거라고? 근데 이번에 30세에 이제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냥 알려진 거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에 해서 67년도에 이제 한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67년도에 이제 창업을 하셨죠. 섬유를 해요. 그리고 대우실업. 67년에 대우실업을 창업했죠. 그래서 한 4년 동안에 노력을 해서 그룹 체제로 만들어서 81년에 대우그룹이라는 것은 이제 창조적인 기업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은, 이분에 대한 특징은 대우는 본격적으로 신흥 시장에 모험을 가지고 이렇게 펼친 겁니다. 자기 능력을 펼친 겁니다. 이것은 정말 그 모험입니다. 모험. 이거는 한번 잘못하면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것을 이 사람은 내 마음, 내 능력을 불살라서 대한민국을 건지겠다, 경제를 건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거리가 먼 러시아, 그 다음에 이성 국가에 특히 우리는 그때
얼마나 이승 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그 제국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경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미래에 돈이 되는 나라는 다 해대고 다녔습니다. 예. 폴란드, 리비아, 헝가리, 그 다음에 파키스탄, 예. 러시아, 중앙아시아 제국, 그리고 아시아 모든 아프리카에 누비고 다닌 분입니다. 70년대 주로,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60대 후반부터도 그렇게 예.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분은요. 예. 그래서 자기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20% 이상이, 우리 국민의 20%는 다 나가서, 애국에 나가서 개척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원이 없는 나라로서,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고 예. 이 사람이 캐치프레이를 한 겁니다. 그죠. 74년도에 1억 불 수출답을 달성해가지고 됐고, 재계 랭킹, 82년대에는 재계 4위로 랭킹 4가 됐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보니까, 그때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제 대우건설, 대우증권, 대우전자, 네네. 대우조선에서 그 당시에 현대하고 거의 쌍두마차죠. 그렇죠. 그렇죠. 순위가 2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현대가 1위고. 근데 2위까지 그 정도로 올라가는 건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네. 경기 서울 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수제인데, 네. 예. 해외 리스크는 별로 우리가 생각하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경기중학교, 경기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특이하네요. 스타일이. 이분을 어떻게 보면은 약사 빠르지 못하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요. 잔머리를 굴리지 못하고 예. 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다른 저도 그것을 리비아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지도자는 큰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리비아 이야기 나왔을 말인데. 네네. 그 이제 삼성은 처음에 이제 국내부터 했지 않습니까? 설탕이라든가 비료라든가 간단하게 했는데 제조업 분야, 식료품. 그런데 처음부터 외국으로 덤빈 것이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아프리카라든가 가다피 있는 그 리비아, 유럽 쪽에 공산권 국가, 그렇게 흠지를 개척하게 되는 그런 것이 애국심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삼성을 본다면은 삼성이 있었기 때문에 김호중 회장도 애국에서 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에서 어떤 공장을 짓는다든지 모든 것을 부자재를 갖다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체제가 삼성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여한 것은 우리 국산 이런 부자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것에 달러를 벌여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도 이병철 회장님도 무시를 못하고, 우리는 다 이거는 각자가 쌍벽을 이루면서 진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은 삼성은 어떻게 부자재를 해서 리스크가 좀 적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완전히 리스크를 알면 완전히 자기가 신세도 만지는 겁니다. 신세 망치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을 오고. 근데 그런 모험을 했다는 게 다른 점이죠. 우리 해외 진출해서 경험하신 거,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님하고 경험하신 거, 에피소드 있으면 리비아 관계 그런 거, 수로 공사 이런 거, 저런 거. 이분은 70년도 초반에 이제 진출을 하가지고 그 당시도 베트남도 왔다 가고 뭐 비적성 국가에, 사실은 그 당시는 리비아가 가다피가 혁명을 해서 비적성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해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애교로서, 이거는 민간 애교로서 리비아 애교 채널도 이분이 다 한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우리보다도 5년 먼저 북한은 애교 관계를 맺었고 우리는 5년 후에 리비아하고 정상적으로 애교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것도 다 민간 애교로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도 있지만은 민간 애교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일본 같아서는 굉장히 민간 애교를 중요시 생각해 줍니다. 우대하고. 근데 우리는 정치만 뭐 애교를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민간 애교가 숨어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출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진출을 할 때는 이미 그 김대중 대우그룹은 트리플레이 그 시내에 고층 아파트를 수없이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김우중 회장님께 다가서려고
굉장히 그 몸부림을 쳤고 예. 배우려고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애당초부터 친구도 아니고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학교 관계도 아니고 예. 그렇지만은 제가 하려고 노력하는 이 30대 그런 기백을 보고 저를 좋아한 겁니다. 뭐라 하십니까? 예, 처음 예. 만나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김문중. 김문중 회장은 예. 그 대그룹은 힘이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개척을 해 놓으면은 당신 같은 김 사장 같은 젊은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 그룹하고 같이 김 사장 김상덕 당신도 무슨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 특징에 따라서 대그룹과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굉장히 보잘것없고 없었지만은 굉장히 존경을 해주는데 저는 감탄했어요. 대부분 보면 대그룹 되면은 뭐 실컷 악수만 한번 하고 눈을 돌리거든요. 얼굴도 돌리고 이 시사하게 보고 중소기업을. 근데 그분은 눈을 맞춰줬어요. 저 얼굴을 맞춰주고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분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앞으로 인재로 저는 그때 생각한 겁니다. 실질인데 생각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자기보다 젊은 기업인들, 젊은 정치인들,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닌데, 네네. 다 키한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 오늘 말씀 다 드릴 수는 없고, 네네. 정치인하고 경제인 같이 인재로 생각하면 다 해가지고 키웠어요. 다 키운 겁니다. 그다음 우리 김대중 정권 때라든지 이런 데 다 이렇게 유명 이래 참모들이 김무중 회장이 거의 다 키우고 김무중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상무로 있고 임원도 있은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대우그룹 이야기 좀 더 들어가면은 대우그룹 경쟁력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저도 르망 샀습니다만. 세안 자동차, 자동차에 대해 애착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쩌다가 지금 굉장히 그때 한때 인기 좋았는데, 자동차 경쟁력이라든가, 차 브랜드 같은 거. 김무중 회장께서는, 제가 트래플러에서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벵가제에서, 리비아 벵가제에서 공항이 딜레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런데, 그때에, 현대가 3,000대를 리비아에 수출을 했습니다. 3,000대. 포니를. 포니 현대. 현대지요. 그때 수출을 했었는데 굉장히 정주영 회장을 존경한다고 선배지만은 경제 선배지만은 참 존경한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차를 더 개발을 해서 위에 올려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돈이 되는 거다. 왜 돈이 되느냐면은 앞으로 전 세계가 경제가 나아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자동차가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자동차 수요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88년도 초인가 벵가지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78년에 그때 시장을 보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포니가 100만 대만 세계에 수출을 하면은, 그래, 정주영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100만 대만 현대에서 수출을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먹고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몇백만 대를 지금 수출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당시 시장으로 봐서 본 그만큼 김무중 회장은 이 자동차 시장 수요를 갖다가 굉장히 생각을 한 겁니다. 구조조정 할 때도 자동차에 애착이 굉장히 강했다고. 그래서 이제 IMF가 누가 일으켰죠? IMF 이야기. IMF를 누가 일으켰죠? 왜 IMF를 일으키는 정부와 정치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왜 김무중 회장에 대해 뒤집어 씌웁니까? IMF 때문에 일시적인 경색이, 세계적인 경색이 생기고, 우리나라에 경색이 생기면서, 김무중 씨도 그렇게, 피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IMF 이야기 나왔는데, 여기 기록에 보면, 쌍용을 인수해가 확장 정책을 이어나갔는데, 일본 노무라 정권이 대우의 비상비를 올린다 해가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대우그룹 위기를 맞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구조조정 했는데, 삼성그룹과 빅딜을
하다가 실패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 전해진 거고요. 그런 잘못된 그런 건 없습니다. 워크아웃을 왜 대우가 제일 독박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 정조영 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때에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세계를 갖다 공급하는데 이제 김우중 정조영 회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나서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기업 그룹들이 자동차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나 나나. 그래서 이제 그 후발대로 김우중 회장이 나선 겁니다. 이제 수요에 맞춰가기 위해서 맞춰 가지고 비정성 국가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비정성 국가가 이제 이게 몰락을 소련이 몰락을 하면서 적성국가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거다고 보고 비정성 국가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에 폴란드 뭐 비중성 안 남다닌 데가 없어 정부 예환 위기 때에 자동차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 개척에서 해외 시장에 약간 무리한 투자를 했구만요. 그런데 부채가 돼가지고 이제 신흥 시장으로 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정부에서 후원을 잡고 이분은 그냥 불가능한 것을 가능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제 지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시장, 헝가리 시장, 그 다음에 파키스탄, 그 다음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제국.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카자흐스탄 가보면은 전부 대우차 아닙니까? 러시아 가보세요. 전부 다 대우 아닙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우가 자동차 설립 브란치를 만들었는데 동시에 여러 곳에 하다 보니까 약간 자본이 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정부 같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자원지금에 신원 보증을 해줄 낀데 그게 안 됐구만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관료들이 너무 자동차 시장을 못 본 겁니다. 못 본 겁니다. 수요가 폭발할 것이고 이걸 좀 일시적으로 자금 경쟁성이다. 이걸 좀 도와주면 굉장히 앞으로 그 투자한테 대한 가위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시장을 못 본 겁니다. 관료들이 이거 왜 그런 무리하냐 이래 됐네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12개가 25기업 중에 41개 중에 16개 매각되고 남은 25개 회사 중 12개 워크아웃 신청했다는 게 바로 그거구만요. 그러면 그때에 제가 좀 궁금한 건데 우리 김유정 회장님이 정기정 회장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대중 정권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어요? 김대중 정권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넘어가고 근데 그때 분위기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 국민을 다 망치한 것은 김대중 정권 전 정권이 그랬고 나는 누구다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정치권이 다 알 겁니다. 거기서 우리나라가 김무중 회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까지 얼마나 몰락시켰습니까? 가정까지. 그것을 갖다가 정치는 지금 반성 안 하잖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구조조정이 들어갔습니다. 다 했어. 근데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거의가 자동차 개발하는데 부채가 많았습니다. 대우그룹이. 신문에 크게 났잖아요.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해 놓은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아니, 경제 관료들이 망하라 팔아가면서 자기가 노력 안 하고 그냥 줄줄줄 애워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관료 다 앉았단 말이야. 이런 거네요. 군산에 GM 자동차가 있을 때 그 GM 자동차 문 닫게 되면은 GM이 시장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랑 또 마찬가지네요. 우리나라가 폴란드라도 여러 군데 이제 대우차가 있으면은 그 문 닫아버리면 다른 나라 일본 차들하고 다른 나라 회사 차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GM도 우리의 김무중 회장이 개발한 루베라든지 모든 우리가 핵심 거기서 4개 차가 있었습니다.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차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예. 대우를 죽인 겁니다. 허허. 예. 관료들, 왜냐면 관료. 외국은 다 알아주는데. 관료들. 예. 알아주는데 부채만 많다고 이래서 그 부채만 미래에 대한 시장 잠재를 안 보고, 시장 잠재를 안 보고 축적된 그런 노하우를 안 보고, 너가 부채만 많다 이래가지고 죽인 겁니다. 그때 경제기획은 장관 이름이 예. 경제기획은 장관 이름이 누구죠? 그때 경제기획은 장관이 근데 뭐 그 차는 우리가 개발한 대우 개발은 루비나 예. 그다음에 나노스 예. 그다음에 뭐 마티즈 있습니다. 예. 그 기억나시죠? 예, 아니 뭐 예. 우리보다 10년 차이 있는데 기억하겠어요? 자동차 그거 제가 살짝 아니 그러니까 뭐 저게 마티도 있어. 교수시니까 그래도 뭐 그 기억하지 그 뭐 르망차는 기억하겠어요? 대우차가 다 잊어버렸어요. 유명한. 근데 우리가 소형차로서 그냥 일본의 소형차 도요다네 이런 데 맞붙은 겁니다. 일본 도요다. 도요다니 뭐 이제 소형차를 가지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성공을 했거든요. 일본 차들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잖아요. 예, 그렇죠. 경쟁이죠. 사실은 경쟁 체제로 나갔죠. 그래서 오히려 GM에서는 루비라, 그 다음에 마티즈, 그게 미국에서는 굉장히 시장이 잘 팔렸습니다. 높게 GM에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제 GM하고 이렇게 지금 합작을 해서 그랬는데 만들어 나온 이 시장을 그냥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4분의 1, 그 다음에 대우 김 회장께서 GM에서 너하고 내하고 하려면 우리 가치를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의향세 20분의 1에 팔에 제낀 겁니다. 그냥. 완전히 똥값이네. 완전히 똥값으로. 완전 그냥. 암도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의 국부를 유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똥값이네. 그러니까 똥값으로 그래 한 겁니다. 네네. 네. 기가 차네요.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우리 관료들이요. 이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 같은 데 좀 들어가서 관료 되기 전에 좀 트레이닝을 따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오너가 어떤 피와 땀을 흘리는지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약간 좀